이건 대한민국이 제국이 된다는 거거든요. 공장 자체는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주거단지도 필요하고 교통도 필요하고 물류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 쇼핑 모든 도시 인프라가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한테 새로운 일감 기회를 주거든요. EU 시장과 같은 대한민국 단일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링크를 한다 이러면 관세 협상이 단순히 무역 문제를 넘어서 국부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우리가 그 국부 창출을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 제조를 해서 수출해서 영업 마진을 챙기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이제 건설 부분에서 해외에서 어떤 수주 경쟁을 해서 그게 뭐 플란트를 건설하든 아니면 뭐 도로를 건설하든 그런 해외 수주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건설을 해주고 거기 이제 공사비를 받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국부 창출 방법인데, 제가 아까 개발도상국일 때 무역 수지 흑자에서 선진국이 되면은 이제 소득 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국제 수지가 이제 선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하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상품 제조 수출을 통한 어떤 마진 이익, 또 해외 경쟁 수주 경쟁을 통한 건설에 대한 도급비, 이런 거는 이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라는 게 제한이 돼 있죠. 항상 가성비가 이제 게임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국제 수지가 선진화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투자 소득 쪽이 이제 강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에 자본이 축적된 게 없을 때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들였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본이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국부를 창출하는, 소위 대한민국도 이제는 투자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이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 개발형 이익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건설도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사는 시행사가 도급비를 주고 그냥 끝나는 거고, 시행사는 그야말로 이제 투자 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투자 개발형 이익으로 이제 우리가 국부 창출의 방법을 다원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국부라는 것이 반드시 해외에서 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뭐 사업을 벌여가지고 벌어들이는 것도 이제 국부지만, 해외에서 돈의 흐름이 국내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든지 뉴욕과 같은 그런 국제 도시들은 사실은 그 경제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투자, FDI죠. 그런 투자.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글로벌 인재들이 뭐 주로 이제 관광객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처럼 내수 소비에만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라,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외와의 연결성을 확대해가지고 해외의 자본과 FDI와 또 인재가 들어와서 국내 내수도 같이 일으키는 소위 글로벌 집적 효과 기반의 국부 창출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국부 창출이라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돈 자체가 들어와서 내부에서 이제 국부가 창출되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우리 관세 협상도 그렇게 국부 창출이 되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세 협상의 로드맵이 그려져야 된다. 특히 우리 그 대미 투자 금액 5천억 불이나 되는 투자 금액이 그렇게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정부 보증으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남의 웬만한 재력가가 아니라면 자기 돈을 100% 동원해 가지고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다 뭐 전세를 끼든지 아니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강남의 자산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을 보면, 미국은 세계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계 경제의 수도인 미국이 강남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3,500억 불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이제 보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보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렇다면 정부가 보증을 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서 달러로
현지 금융기관들,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국제펀드 쪽에서 달러를 아주 저렴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아주 장기간에 이건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의 신용으로 우리나라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미국에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받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자체 신용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현대, 삼성, SK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 신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돈을 현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 이러면 훨씬 더 유리한 이자 조건으로 또 장기간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소위 세계의 강남인 미국에다가 아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거죠. 뭐 그게 우리 공장 투자를 더 넓은 땅을 우리가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미국의 조선소 아주 그런 조선소를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조선소를 갖다 부흥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국부 창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용한 자산을 미국에 취득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국제금융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환율 리스크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보증의 파워라고 보죠. K신도시처럼 공장 옆에 도시를 같이 만드는 계획이랑 관세 협상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부 창출이 단순히 상품 수출 마진형에서 투자 개발형 마진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투자 개발형이라는 거는 시행사처럼 그 투자 자체를 무슨 수주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따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급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투자 자체를 기획을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당신 나라에서 할 테니까 이거를 허용을 해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기 나라에 도움이 굉장히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이제 오다가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미국에 어디든지 간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갖다가 뭐 10조, 20조를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 지역이 이 기업이 공장 하나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공장과 연관되어 있는 전후방 산업들이 다 부품 산업부터 해서 협력업체까지 같이 이렇게 생태계가 조성이 되죠. 클러스터가.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생산 단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5천 명이 됐던 몇만 명이 됐던 우리 뭐 국가 산단에 보면은 뭐 거의 수만 명의 인구가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산업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포항의 철강 도시, 여수의 석유화학 도시 이런 것들이 다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인구가 팽창하면서 이게 산업 도시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장 자체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투자해가지고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여기에 땅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생기죠. 사람이 갑자기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재우려면 주거단지도 필요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도 필요하고 물류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들이 이 산업 경쟁력을 올리려면 인재도 공급해줘야 되니까 기술학교도 필요하고 뭐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 쇼핑 뭐 이런 모든 그 도시 인프라가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우리한테 새로운 일감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공장 투자만 해가지고 공장에서 물건만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그 자체는 아주 1차원적인 해외 투자인 거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하는 이 투자는 우리 공장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이 거대한 지역의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개발 투자 수요를 우리 일감과 일자리로 현지하고 같이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신도시라는 거죠. 도시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건설업은 나가서 신도시 사업을 해줘요. 베트남에도 하노이에 신도시를 대우건설이 만들고 있고 또 하나가 이라크에 가가지고 무슨 비스마야가 무슨 도시도 만들고 또 뭐 압둘라 시티도 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건설은 건설대로 신도시 만들고 있고 또 제주는 제주대로 또 제주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있고 이 둘이 맞물려 가야 제주가 인구 유입을 시켜서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 인프라 수요가 나면서 이 도시가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도시를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아파트도 만들고 뭐 도로도 만들고 했는데 여기 사람이 몰리지 않네? 이 도시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도 그런 그 도시 인프라를 깔아놨는데 기업이 안 오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제조, 즉 인구를 유입시키는 제조업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 이 건설과 결합이 됐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평택이 바로 반도체 산업 도시죠. 그래서 미국이 보면 현대가 투자했는 그 지역의 도로 이름을 갖다가 현대 하이웨이, 뭐 SK가 투자했는 데는 SK 블레바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도로 이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SK 시티, 삼성 시티, 현대 시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조 공장을 둘러싼 그 배후 지역을 산업 도시로 건설해서 그 산업 도시가 건설되면서 어마어마한 건설 일감과 일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 중견, 우리 지금 국내 중견, 중소 건설사들이 국내에 일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도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십 군데가 진행이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산업, 한국이 주도한 이 산업 도시들을 이것도 최첨단 도시로 만드는 거죠. 왜? 우리는 1기, 2기, 3기 신도시를 다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1기, 2기, 3기 신도시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 요소 기술들을 다 우리가 글로벌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그럼 그렇게 된다 이랬으면은 그 나라에서 이 산업 도시가 최고의 미래 첨단 도시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미래 첨단 도시라는 거는 전 세계의 신기술의 융합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 전 세계의 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신기술이 실용화되는 상용화되는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대한민국이 신도시란 이름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미국의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선점함으로 인해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지금도 그 선진국이 2% 3% 고성장을 누리는 배경이 됐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할 때 디지털 온라인이란 새로운 시장을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미국이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또 선진국은 선진국끼리 이 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신도시를 최근까지 거대 규모로 공사해 본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전 세계의 미래 첨단 신도시 플랫폼을 대한민국이 선점을 한다 이러면 우리 제조 투자를 마중물로 해서 어마어마한 국내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로 일어나는 굉장히 장기적인 30년, 40년간의 투자 개발형 이익을 대한민국이 투자 소득 수지로 바꿔낼 수가 생기는 거고, 또 이 산업 도시들을 연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EU 시장과 같은 대한민국 단일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EU가 한 27개 나라가 하나의 시장처럼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요 5천만 원이라는 작은 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조가 현지로 진출해가지고 그 제조 거점을 마중물로 해서 거기 각 나라마다 최고 살기 좋은 미래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걸 링크를 한다 이러면 세계 속에 한국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 공동체가 세계 속에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건 대한민국이 제국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잘하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경제특구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기를 혁신 도시 같은 거를 뭘 만든다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혜를 주죠. 그랜트를 규제 프리존이다, 또 뭐 법인세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을 주는데 이게 이제 특구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해외 지역을 갖다가 그 정부하고 내고를 해서 우리 국내에서 특구화를 하듯이 한국 특구를 이제 받아내는 거죠. 받아내 가지고 거기에 비자라든지 세제라든지 규제 이런 것 쪽에서 이제 특별 그란트를 이제 받아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매년 한 2, 3천 개 정도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각자 도생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뭐 베트남에도 한 뭐 100여 개 기업이 나갈 거고 미국에도 또 한 100여 개가 나갈 거고 전 세계적으로 한 2, 3천 개가 나가니까 그럼 이 2, 3천 개가 다 각자 도생으로 나가는데 미국에 나가는 우리 기업들은 텍사스로 한번 모이자. 그 다음에 폴란드로 나가는 기업들은 또 폴란드 어느 특정 도시나 이런 지역으로 이제 주로 앵커 기업이 나가는 폴란드 같으면 이제 방산이 주니까 그럼 방산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자. 이런 식으로 국가 단위로 그 지역에 나가는 우리 기업의
투자를 조직화를 시켜주면, 그리고 그 조직화된 그 힘으로 그 반대급부로 상대국으로부터 특구화를 그란트를 얻어내면은 이거는 막강한 파워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산업도시를 만든 그 밑바닥이 바로 여기서 특구화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방산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가 아주 거대한 이 한국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은 방산으로 시작을 했지만 방산과 관련되는 기자재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다 같이 이제 조인을 하게 되고, 또 그 폴란드 그 자체를 동유럽에게 대한민국의 교두보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도 이제 그 현대, HD 현대가 조선소를 합작해서 하는데, 그러면 사우디도 그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특구를 받아가지고 사우디의 이제 한국 조선 산업도시, 지금의 제2의 울산 조선 산업도시가 되는 거죠. 제2의 거제 산업도시처럼 그런 산업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를 미래 첨단 도시로 개발을 해서 중동의 교두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각 세계의 대륙별로, 권역별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앵커 기업으로 해서 그란트를 받아서 특구화를 시키고, 그 특구화 위에다가 산업도시로 개발을 해 나간다 이러면, 그럼 이거는 뭐 이 모델을 전 세계에 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그 나라는 산업도시를 만들어지면서 이 산업도시가 그 나라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는 거죠. 한국도 울산 산업도시, 포항 산업도시, 여수 산업도시들이 각각 석유화학과 철강과 자동차와 이런 걸로 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켰을지, 그 나라도 똑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거죠. 관세 협상 성과를 국내 일자리랑 건설 경기로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서 이제 그 경제 특구하고 신도시에서 제가 어떻게 해외 제조업 투자가 국내의 일감과 일자리로 연계가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일감이 연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미스매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지금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주로 제조 중심인데, 우리 그 국민들의 수준하고 우리 산업이 일치해서 쭉 커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고학력이 되면서 우리 사회는 지식 사회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개발 산업 사회에서 이 지식 사회로 바뀌어지면은 우리 국민의 일자리의 베이스도 지식 산업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지, 제조 산업이 베이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제조업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외국 노동자를 수입해가지고 우리 지금 제조업이 있는 산단, 산업단지들이 외노자 일터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 국민 일터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제공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잡 미스매칭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뽑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졸 청년들은 지금 저 고학력 인력들 중에 잡을 찾고 있지 않는 사람이 3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 국내 산업 구조와 우리 이렇게 지식 사회로 바뀌어진 우리 사회 구조가 매칭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해서 이제 우리가 현지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국내 경제와 링크되게끔 이제 한다라는 그 의미는, 제조업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산업의 생태계, 조선 산업,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이 국내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게 글로벌로 미국으로까지 확장을 시켜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즉 미국의 인구와 기술 인재와 또 자원, 그 다음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 이것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하나가 되는, 즉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확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걸 갖다가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조선 같으면 미국에만 조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도 지금 하고 있고, 사우디도 하고 있고, 인도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한 5-6개 국가까지 지금 한다 이러면, 한국의 이 일감이라는 거는 현지 사업장의 일감이 있고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본사 일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현지 사업장의 일감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 생산직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 생산 현장을 지원해주는 본사 일감은 지식 서비스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사, 총무, 상품기획, R&D, 설계, 심지어 환경안전, 노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다양한 지식 서비스가 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우리가 해외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대한민국 국민 일자리는 지식 서비스 기반의 본사 일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대한민국 일자리를 업그레이드하는 하나의 베이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미국의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투자들이 과거에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벌던 상품 제조 수출에서 정말 국내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가 통상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K 국가산단, 그 다음에 K 경제특구, 또 K 산업도시, 즉 이제 신도시, 이 세 가지 플랫폼을 대한민국이 통상 모델을 이제 펼침으로써 과거 상품 제조 수출형은 이제 낙수 효과가 더 이상 없단 말입니다. 국내에 딱 현재 투자를 해버리니까. 새로운 낙수 효과 2.0 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통상의 이제 밑바탕이 된다, 이런 거죠. 이번 협상과 투자가 한국 경제의 새 전성기를 열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마스가 모델을 이제 잘 성공을 시키면 이 마스가 모델을 무한 복제를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아이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2, 제3의 울산 산업도시, 포항 산업도시 같은 철강 산업도시, 조선 산업도시 같은 걸 전 세계로 우리가 펼치면 피크 코리아가 아니라 그야말로 팍스 코리아나를 열 수 있는, 즉 지금 우리가 피크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상품 제조 수출로 인한 성장이 피크 아웃이라는 거니까 마스가가 우리한테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된다 이러면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최근 제가 새로운 어떤 성장 해법을 제가 몸담았던 기업을 위해서나 또 지금 기업의 사업 전략이 결국 이제 국가적으로 확장을 하면 이제 산업 전략이고 산업 정책이 되는데 그걸 바꾸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하고 이제 책을 출간을 한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 그 산업 공동화, 국내는 그럼 공동화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기업이 밖으로 나가면, 이런 우리 사회 통념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함정이라는 게 결국은 후발국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벌써 11년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진국 함정에 즉 빠져 있다라는 그 대상, 즉 그 경쟁 구도의 대상이 뭐냐면은 제조업입니다. 우리 중국하고 지금 제조업을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숭이가 구멍에다가 손을 딱 집어서 먹이를 딱 잡고 못 빼내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제조업으로 성장을 해와서 이 제조업이 원숭이 손처럼 우리를 딱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묶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의 사고가 멈춰져 가지고 선진국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니까. 근데 산업 공동화라는 게 기술 유출이다, 일자리 유출이다, 제조 기반이 유실이 된다, 지역 경제 기반이 없어진다, 이런 이제 그 목적 변수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목적 변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그 해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외노자 일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제조업 일자리 걱정하는데 지금 우리 전통 제조업들의 산업단지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 국민 일자리 아닙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고 자기네들이 지금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미국에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한다.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럼 우리 국내는 어떻게 하냐고 미국 트럼프를 비난하고 또 해외로 나가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나 기업의 사업이라는 건 전부 다 환경 적응업입니다.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미 관세라든지 FTA가 폐기된 거라든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도히 불어오는 이 시대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 바람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싸우려고 하면 이건 역천자망이에요. 그럼 이 변화
변화를 갖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 변화에 우리가 빨리 어떻게 올라타느냐,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 대미 투자에 올라타서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미국의 기술을 앞서 있는 기술을 어떻게 더 빨리 끌어당기고 또 미국의 투자의 내용이 국내 일감과 일자리와 연결되게끔 어떻게 이 기획을 해서 기회로 잡을 거냐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산업 공동화라는 과거 그런 어떤 우려에 잡혀서 대안도 없이 계속 걱정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산업 공동화라는 이 의식을, 이 개념을 이제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